안녕하십니까. 하나TV 기초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자동차 업종을 설명드릴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의 송선재 애널리스트입니다. 저는 오늘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최근 시장 동향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시장의 규모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시장의 규모는 원래 2018년도 기준으로는 약 9,400만 대 정도의 시장 규모를 형성을 했었고, 그 이전에 연평균으로 한 3% 정도의 성장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유과 그 다음에 2020년, 21년도에 이어졌던 차량용 반도체 부족, 그리고 2022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도시 봉쇄와 같은 여파로 인해서 2021년도에 8,100만 대까지 감소를 했었습니다. 2022년도에도 추가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8천만 대 이하인 7,932만 대로 마감이 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는 조금 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차후 설명을 드릴 거고요. 현대차와 기아의 글로벌 합산 판매는 작년 기준으로 7%가 증가한 692만 대를 기록을 하면서 점유율은 8.7%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지역별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은 중국입니다. 전체 시장에서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 18%, 유럽 시장이 15%, 그리고 일본, 인도 이런 시장이 상위권 지역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한국 시장은 약 2% 정도 비중인 180만 대 정도 시장 규모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차종별로 좀 살펴를 보면요, 전체 차종에서 세단 시장이 43% 정도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그 차의 크기를 나타내는 차급의 크기를 나타내는 이 차급부로 본다면은 C 세그먼트 쪽이 17% 정도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단 이외에 SUV랑 CUV MPV와 같은 RV 쪽 시장이 약 47%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럭과 기타 시장이 약 10%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이 차종별로 봤을 때 최근 수년간 대부분의 국가에서 SUV와 CUV의 비중이 급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대형 차종 시장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이 SUV와 CUV의 비중은 24%에 불과했는데 최근에는 40% 초반까지 올라가면서 상당히 글로벌하게 RV 쪽 트렌드가 계속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별로 한번 보급률을 살펴보면요, 자동차 시장의 보급률은 예상하셨겠지만은 주요 선진 시장에서 자동차 보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1000대당 자동차 인구 1000명당 그 자동차의 보급을 갖다가 나타내는 대수로 보급률을 갖다가 기준으로 보면요, 미국이 868대로 가장 높은 자동차 보급률을 보이고 있고요. 이 이후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과 같은 유럽 국가들이 보통 600에서 700대 정도의 자동차 보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485대를 기록을 하면서 중위권 정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일본과 같은 이런 국가들이 아시아 쪽에서는 가장 높은 624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넘나라 중국은 219대를 기록을 하면서 주요 국가에 대비 보급률은 아직은 좀 낮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중국 같은 경우나 인구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1000명당 자동차 보급률은 219대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현재 운행 중인 차량 대수를 갖다가 봤을 때는 중국이 3억 대가 이상이 되는 차량이 운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미국이 2억 9천만 대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1억 대 이하의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는 산업적으로
볼 때 수요의 특성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고가 내구 소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라든가 이자율, 1인당 GDP, 가처분 소득 등 경제 변수와 관련이 상당히 많고요. 국가별로 봤을 때 차량의 구매 형태와 산업의 성숙도, 소득 수준과 원천 등이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국가별로 수요 증가는 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자동차 업계에서 보는 거는 1인당 GDP가 8,000달러 정도가 된다면은 급격하게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는 이런 포인트를 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점을 갖다가 모터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가별로 봤을 때는 그 초기에 약간의 그 소비에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그 경제 수준이 조금 소득 수준이 좀 떨어지는 국가에서는 초기에는 사치품으로 좀 많이 그 평가가 됩니다. 그 이후에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서 대중적인 소비재 형태로 진화되는 거고요. 그 차량의 그 경우도 상용차와 중고 승용차 위주에서 신차의 그 판매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초기 구매 위주로 가던 시장도 시장이 성숙함에 대해서 교체 구매로 변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동차의 구매 형태를 좀 더 요인별로 분해를 해보면은 자동차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비경제적 요인으로 따지면은 자동차를 가짐으로써 주는 편리성, 그다음에 뭐 환경에 대한 인식, 안정성, 디자인, 그다음에 과시나 우월감 같은 이런 요인들이 자동차 구매에 영향을 주고요. 경제적 요인으로서는 저희가 TCO라는 걸 갖다가 많이 이제 용어로 씁니다. TCO라는 용어는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이라는 거의 약자로서, 그러니까 저희가 자동차를 구매해서 중고차로 되팔 때까지 들어가는 총 비용의 관점에서 경제적 요인을 갖다가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구매 비용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동안에 드는 총 운영 유지비 이걸 더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고차로 팔 때의 잔존 가치를 빼주면은 저희가 자동차를 구매해서 팔 때까지의 총 비용이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당연히 TCO가 낮은 차가 경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이 관련된 요인들을 주로 많이 살펴봅니다. 이 TCO 관점에서 초기 구매 비용과 관련된 거는 당연히 판매 가격이 영향을 줄 거고요. 세금 등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친환경차와 같은 요인들 중에서 정부 보조금도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운영 유지 비용과 관련해서는 연료비, 보험료, 수리비, 각종 보유세와 같은 세금이 부과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잔존 가치는 중고차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TCO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판매 가격이나 세금이 낮으면 좋을 거고 정부 보조금은 많으면 좋을 거고요. 연료비라든가 수리비와 같은 이런 보험료와 같은 운영 비용은 당연히 낮으면은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요인들이 변화가 자동차의 소비 행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각 정부의 각종 정책이라든가 시장의 환경 변화 같은 것이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좀 중요한 요인들을 좀 거시경제 요인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입니다. 유가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유가가 너무 높거나 이러면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덜 타기 때문에 당연히 연료비가 올라가는 게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덜 타게 됩니다. 덜 타게 되면은 마모도 덜 되고 그러면 자동차를 교체하는 그 필요성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가도 영향을 그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실제로 자동차를 구매할 당시가 되면은 그 매달 들어가는 연료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만 이게
직접적인 수요에 아주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주 유가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이럴 때는 일시적으로 영향을 주기는 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유가의 수준 자체는 제품의 믹스 변화를 좀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좀 더 크게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반부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TCO 관점에서 운영 유지비와 관련된 것 중에서 연료비가 중요하게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유가가 상승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운영 유지비 중에서 연료비가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소비를 약간 둔화시키는 영향을 주지만은 그 관점에서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저연비 차량에 대한 수요를 더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전기차나 아니면 소형차와 같은 연비가 좋은 자동차에 대한 쪽으로 수요가 변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도 자동차 수요에 영향을 줍니다. 주요 선진국을 비롯해서 한국이랑 브라질, 인도와 같은 이런 국가들에서는 자동차를 현금 구매하는 것보다는 할부 금융을 이용한 판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의 영향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미국과 서유럽 같은 경우는 또 리스 판매 비중이 높습니다. 이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당연히 금리가 초기 구매 비용과 운영 유지비 모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요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할부 금리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현금 구매 비중이 높았던 국가이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은 조금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덜한 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최근에 금리 상승 같은 경우는 자동차 수요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보시면은 할부 금리를 평균적으로 60일 할부 기준으로 보더라도 2014년부터 2022년도까지 4에서 5% 사이에서 움직였는데 최근에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6% 초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할부를 할 때 매달 내는 원금과 그 다음에 이자 그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수요 위축 현상이 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금리 상승이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라면은 더 수요를 많이 위축시켰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금리 상승이 급격하게 발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조금 덜하게 영향을 주는 이유는 최근 3년 동안 충족되지 못한 대기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최근 3년 동안 자동차 시장은 수요의 문제보다는 공급에서의 문제 때문에 자동차 판매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9천만 대 이상을 형성하던 시장이 8천만 대 정도까지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이고 그럼 매년 1,000만 대에서 1,500만 대 정도가 소화되지 못한 그 수요로 남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누적된 게 4천만 대 이상이기 때문에 이 4천만 대 중에서 일부는 금리 인상에 따라서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딜레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수요들 중에서도 금리의 영향을 덜 받는 수요들은 공급이 증가되면은 바로 판매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수요와 판매는 동일한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판매는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합치되는 지점이 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왼쪽에 회색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수요가 충분히 있는데 공급이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판매가 여기서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 형성이 되다가 이 금리로 인해서 경기나 금리 문제로 인해서 수요가 좀 둔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신규로 공급이 좀 늘어나고 여전히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라면은 판매는 이 지점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판매보다 수요는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증가만으로도 판매는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시장의 판매가 증가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이런 점에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를 좀 더 이제 수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최근에는 IT 쪽을 갖다가 많이 채용을 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기계 산업입니다. 그냥 기계 산업도 아니고 종합 기계 산업이기 때문에 제조 과정을 포함해서 모든 산업과 상당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뭐 기계를 비롯해서 당연히 철강, 전기, 전자, 플라스틱, 석유화학, 섬유, 고무 이런 산업들과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산업 영향도가 상당히 큽니다. 뭐 단순하게 제조 과정뿐만 아니라 판매 과정에서도 보시면은 금융과 보험업과 연관이 있고요. 운행 과정에서는 정비, AS 부품, 주유 이런 산업들과 상당히 많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봤을 때 이 자동차의 산업 생산 유발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간 산업으로 육성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상당히 많이 큽니다. 물론 국가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태계가 잘 형성되지 않거나 수요 기반이 미약하다라면은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간 산업으로 육성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자동차가 국가 경기에서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워낙 큰 산업이다 보니까 국가 그리고 다른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도 상당히 많이 크기 때문에 경기적인 요인에서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는 경기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경기에 영향을 주는 이런 관계가 상당히 많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동차에 대해서 보호무역주의를 많이 표방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연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들과 이런 구조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 글로벌 자동차 상위 10개 제조업체를 한번 살펴보면요. 1위가 일본의 도요타 업체입니다. 그래서 한 1,050만 대 정도의 판매를 기록을 했고요. 점유율은 13%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위가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이고요. 3위가 그 프랑스와 일본의 합작인 이제 르노 닛산 그룹이고요. 최근에 르노와 닛산이 이제 서로 각자의 갈 길을 가기로 해서 요 순위는 아마 좀 변동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4위가 현대차 그룹입니다. 현대차 그룹이고요. 2021년도 기준으로 667만 대 정도 기록을 하면서 8% 정도의 점유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4위 완성차이고요. 그 이후로 보시면 5위가 이제 스텔란티스, 6위가 GM, 7위가 혼다, 8위 포드, 9위 스즈키, 10위가 BMW 이런 업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1위부터 10위 정도까지가 전 세계 시장에 5,967만 대 정도의 판매를 담당을 하면서 약 73%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10개 업체가 70%에 있는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고 1위가 13%의 정도밖에 점유를 하지 못하는 상당히 과점적인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요인들도 앞서 말씀드린 이런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간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의지도 상당히 이러한 시장 구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말씀드릴 때 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거 있습니다. 이 도요타가 13%라고 해서 도요타라는 회사이고 도요타 산하에는 도요타라는 브랜드만 있지 않습니다. 다수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조업체와 브랜드를 좀 혼동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류의 회사들을 좀 보면요. 예를 들면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를 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은 잘 아시겠지만 폭스바겐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고급차 중에서 보면은 아우디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그 상위권의 포르쉐, 벤틀리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부가티, 그 다음에 이제 좀 대중적인 브랜드 중에서는 스코다, 세아트 이런 브랜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브랜드의 거의 상당수는 이 폭스바겐이 만든 브랜드가 아니라 M&A를 한 회사다 브랜드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브랜드들은 거의 대부분 과거에는 독립회사였습니다. 독립회사였다가 이 회사들이 계속 이제 그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서로 간에 M&A를 하게 되면서 이 폭스바겐 그룹과 같은 다수의 브랜드를 가진 종합 자동차 회사로 이렇게 통합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은 지금 보시면은 14개 자동차 회사들이 54개 정도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 과점화되어 있는 시장 구조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체와 브랜드를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완성차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부품 쪽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는 크게 저희가 그 부분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하면은 5개의 자동차 부품군으로 구성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차의 기본 뼈대를 형성을 하는 차체를 갖다가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샤시라는 부품입니다. 샤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행계통의 부품을 갖다가 좀 모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브레이크라든가 스티어링, 그 다음에 이런 바퀴 모듈과 같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샤시라고 말하고요. 세 번째는 의장입니다. 의장은 내장재와 외장재 이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시트라든가 자동차 전면을 형성을 하고 있는 뭐 칵핏 쪽 같은 거,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범퍼라든가 이런 쪽을 갖다가 의장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그 전장입니다. IT 쪽 그 관련된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에이다스라고 하는 그런 주행 보조 시스템 이런 쪽을 갖다가 전장 쪽으로 좀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파워트레인입니다. 파워트레인은 기본적으로 내연기관 쪽에서를 봤을 때는 엔진과 변속기 쪽을 갖다가 주력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에너지를 생성을 하고 이 에너지를 각 자동차의 부품 쪽으로 전달해주는 부품군을 갖다가 파워트레인으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기차가 됐을 경우는 당연히 이 부분이 배터리와 모터 쪽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는 크게 이 5가지의 주요 부품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좀 눈에 띄는 변화는 전장 쪽입니다. 물론 이제 파워트레인 쪽에서 내연기관을 전기차로 바꾸는 부분에서 이 파워트레인이 완벽하게 바뀌겠지만은 이 전장 쪽은 이 파워트레인의 변화와 상관없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전장이 과거에는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이런 쪽에 국한되었다면은 최근에는 이 전장이 차체라든가 샤시, 의장 모든 부분에 IT화를 갖다가 가속화시키게 되면서 이런 별도의 구분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 이걸 좀 더 이제 나눠서 원가별로 좀 비중을 조금 한번 간단하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이게 크게 구분은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했지만은 이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분류를 해본다면은 한 4만 개에서 5만 개 정도의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볼트, 너트 하나하나가 다 개별 부품이고요. 그거 말고도 각 부분별로 보더라도 차체도 뭐 이게 전방이냐, 그리고 전방 쪽에서 본넷이냐, 아니면은 밑에 하부 서브 프레임이냐, 뒤에 트렁크냐, 뒤에 이제 리어 프레임이냐, 이런 수많은 부품군으로 다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구분하게 되면 4만 개에서 5만 개 정도로 구성이 되고요. 물론 이 중에서 엔진과 변속기가 상당히 많은 걸 차지합니다. 그렇지만 이 엔진과 변속기 안에도 수많은 부품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다 하나하나 발라서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큰 부품군으로 좀 나눠서 보게 된다라면은 파워트레인 계통이 약 17% 정도 원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차체가 18%, 내장재가 11%, 그리고 전장품이 한 19% 비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샤시 계통이 35%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샤시가 비중이 커 보이는 거는 샤시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강의 원가 구조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물론 이거는 평균적인 거고요. 각 차종별로 그리고 각 회사별로 각각의 원가 비중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산업의 밸류 체인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소재부터 가공, 그리고 단위 부품, 모듈 부품, 그리고 완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상에서 상당히 많은 그 밸류 체인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재단에서는 금속 소재, 비금속 소재와 같은 주요 원재료들이 나올 거고요. 이 원재료를 가지고 그 가공을 합니다. 근데 그 가공하는 방법도 되게 많습니다. 프레스 가공이 있고요. 주조, 단조, 다이캐스팅 이런 수많은 가공법을 거쳐갖고 단위 부품을 만들게 됩니다. 단위 부품 쪽에서는 보시면은 파워트레인 부품, 샤시 부품, 전장 부품, 차체 부품, 의장 부품과 같은 세부 이제 주요 구분으로 이제 시스템별로 좀 나눠져 있고요. 그 시스템 안에서도 보시면 엔진 본체와 윤활 장치, 냉각 장치, 연료 장치와 같은 수많은 부품군으로 이제 단위 부품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단위 부품을 가지고서 조립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모듈 쪽이 되고요. 이 모듈은 이제 프론트 엔드 모듈이라고 해서 전방 쪽에 그 크게 엔진 쪽의 흡입 쪽과 관련된 이런 쪽 부품을 갖다가 형성을 하게 되고요. 칵핏 모듈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아는 그 차 안에서 봤을 때 계기판이라든가 오디오 비디오 같은 이런 부품들이 구성되어 있는 이런 부품과 같은 이제 모듈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듈을 가지고 조립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최종 완제품 형태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재부터 시작해서 완제품까지의 엄청난 그 수많은 부품의 그 제조 프로세스가 발생을 하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각자의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품 회사들을 조금 더 단위적으로 본다면은 자동차의 부품은 결국은 그 상당히 피라미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피라미드 형태라고 구성되어 있는 거는 보시면은 자동차의 완성차가 최상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티어 1, 1차 협력사라고 하는 이 티어 1급에서 모듈 단위의 부품을 갖다가 만들어서 완성차한테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티어 1 밑에는 티어 2라고 하는 단위 부품을 만들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품 회사들이 티어 1한테 각 단위 부품을 공급을 하게 되면은 티어 1에서 모듈을 만드는 거게 되고요. 티어 2 밑에는 티어 3라고 하는 3차 협력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3차 협력사들은 소재 부품 회사들도 있고요. 정말 마이너한 단위 부품 쪽을 만들어주는 회사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피라미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밑에서부터 위로 부품을 갖다가 공급해주는 이런 밸류 체인을 갖다가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슬라이드는 제가 좀 글씨가 작아서 좀 안 보이시겠지만은 저희 레포트를 보시면은 가끔 이제 제가 공유를 하는 표입니다. 그림인데 보시면은 이거를 이제 주요 부품 군별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주는 이제 각 부품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 있나라는 걸 갖다가 정리를 한 표이고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서 찾아보시면은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이렇게 수많은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서로 그 관여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신차 개발 기간은
길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많은 부품들이 있고 이 디자인부터 최종 양산까지의 수많은 업체들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한 3년이 조금 넘는 통상 40개월 정도의 신차 개발 기간이 형성된다. 물론 이 40개월이라는 거는 통상적이고요. 최근에는 소비자 구매 성향이 변화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이 기간이 단축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모델 고정 시기라고 하는 M0라는 이 시점을 갖다가 기준으로 합니다. 이 모델 고정하기 이전에는 한 전방 20개월 정도 되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차를 만들어야겠다. 어떤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고 어떤 정도의 스펙을 갖다가 주고 어떤 류의 디자인을 갖다가 하는 이런 그리고 어떤 신기술을 채택하겠다라는 이런 컨셉을 갖다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20개월 동안 계속 그 소비자들한테 잘 팔릴 수 있는 모델을 갖다가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이 기술을 갖다가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이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 이런 것도 계속 테스트를 해보면서 20개월을 갖다가 보내게 되면은 그때 이제 딱 모델이 고정이 됩니다. 그럼 이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한 다음부터는 여기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설계라든가 그 다음에 이 제품에 대한 기술, 단가도 맞춰야 되고 이걸 공급해 줄 수 있는 회사도 섭외를 해야 되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지역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런 수많은 요인들이 이제 20개월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발의부터 SOP라고 하는 그 스타트 오브 프로덕션이죠. 이 양산 단계까지 추가적으로 20개월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총 40개월에 되는 개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당연히 이 각 부분품 쪽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양산 일정에 부합되는 이제 그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지 지속적인 사업 관계를 형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자동차의 신차 개발과 관련돼서는 이 통상적으로 40개월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풀모델 체인지 기준입니다. 풀모델 체인지라는 거는 저희가 완전 신차를 갖다가 기준으로 합니다. 완전 신차라고 한다는 거는 저희가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현대차의 소나타 모델을 갖다가 기준으로 본다면은 소나타가 중간중간에 연식 변경도 있고요. 연식 변경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뭐 부분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페이스리프트라고 하는 이런 부분 변경을 하게 되지만은 완전히 소나타 신형이라고 하는 거는 4년이나 5년 정도에 한 번 정도씩 신형 나옵니다. 저희가 뭐 과거의 모델들 보면 뭐 LF 소나타 EF 소나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나타의 신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풀모델 체인지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기간을 기준으로 한 40개월 정도가 걸리고 당연히 페이스리프트나 이런 거는 요거보다 기간이 상당히 단축되는 이런 그 개발 기간이니까 요거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 산업은 기본적으로 부품 업체들별로 봤을 때 한 3단계 정도의 발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수 쪽에서는 1단계는 내수 시장에 대응하는 정도의 이런 업체들이고요. 그러니까 로컬 업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진 기술을 모방하거나 습득할 수 있는데 자체 설계 능력이나 이런 거는 좀 미미하고요. 핵심 기술과 원천 기술이 좀 보유하지 못한 이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단순하게 그냥 기계를 가지고 생산해주는 생산 대행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거고요. 요거보다 조금 높은 이제 단계에서는 이제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그 현지화를 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인 설계 능력을 보유하거나 핵심 기술의 일부에 대해서 보유를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에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한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은 상당 부분 이런 단계에 있는 부품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거보다 조금 높아지게 되면 이제 3단계로 매출 다변화라든가 기술 리더십을 갖다가 이제 확보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이외에 타 OEM 쪽에서도 공급을 많이 하고요. 핵심 기술과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기술적인 거나 아니면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상당히 뛰어난 업체들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국 부품 회사들은 지금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 중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그 완성차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의 그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능력은 갖추고 있어야지 거래를 좀 더 많이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런 점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과 기술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주요 고객사는 어딘지, 고객사별 비중과 수주 모델은 어떤 건지, 해외 거점은 어떻게 되고, 매출 다변화 정도, 뭐 핵심 기술의 보유 여부, 그다음에 직수출 비중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비중들을 좀 따져 보신다라면은 자동차 부품 회사를 평가하는데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크게 이제 1그룹, 2그룹, 3그룹 정도로 나눠서 조금 평가를 하는 편입니다. 이 3그룹과 같은 경우는 핵심 부품은 이제 외국 기술에 좀 의존하는 편이지만 아니면은 현대자동차, 기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독점적인 판매를 좀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제품들이거나 한국 완성차에 대한 의존도가 좀 많이 큰 회사들, 이런 그룹을 3그룹 정도로 평가를 합니다. 이쪽에서의 보통 마진은 한 3% 정도 수준에서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갑자기 전방 고객사들의 생산이 확 좋아지면은 5%, 6%까지도 마진이 갑니다만은 평균적으로 한 3에서 4% 정도 수준의 마진을 형성할 수 있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상위에 있는 그룹군들이 이제 2그룹 정도가 됩니다. 현대차 그룹 내에서의 포지션도 상당히 독보적인데 타 OEM으로 계속 확대되고 기술력도 어느 정도 갖춰서 자체적인 마진 개선의 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통상적으로 한 4에서 5% 정도가 정상적인 수준의 마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좀 더 뛰어난 그룹이 이제 1그룹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그룹군은 기본적으로 한국 부품사들 중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외국 그 선발 업체들의 기술력 에 미치거나 아니면 이거를 상당히 따라가는 수준의 기술력을 보이고 있는 업체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이외의 타 OE와의 거래 관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업체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통상적으로 마진은 5% 정도 이상을 형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춘 회사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그룹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보시는 것도 꽤 자동차 부품 회사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를 이해할 때는 이 완성차 쪽에서 가동률과 납품 단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고정비에 대한 비중이 큰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의 변화에 따라서 마진이 영향을 받는 구조가 되고요. 이 중에서 이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당연히 수량과 단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수량 변화에 따라서 만약에 단가의 변화가 없는데 전방 고객사의 가동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저희가 납품할 수 있는 수량도 줄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익의 변화를 갖다가 한번 시뮬레이션 형태로 한번 살펴보면은 과거에 보시면은 수량 100개를 100만 원 단위로 납품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일 때는 보시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가 약 1억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 중에서 고정비가 3천만 원이고 변동비가 수량당 65원이다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본다면은 변동비가 6,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500만 원이 결국은 남게 되고 약 5% 정도의 마진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수준에서의 기업이었는데 단가에는 변화가 없는데 수량이 5개가 줄어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매출액은 9,5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고정비는 3천만 원이 변화가 없게 되고요. 변동비는 당연히 95개에 맞춰서 6,175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매출액이 9,500만 원이 되고 총 영업 비용이 9,175만 원이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325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당연히 매출액은 5%가 줄었지만은 영업이익은 무려 35%가 줄게 되면서 영업이익률도 5.0%에서 3.4%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정비에 대한 의존도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작은 수량 변화에 따라서 부품사들의 이익의 변화가 상당히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게 만약에 단가 인하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은 수량이 5%가 줄고 단가도 5%가 줄게 되면은 매출액은 9,095만 원으로 줄게 되고요. 영업 비용에서 고정비 3천만 원 유지가 되고 변동비 6,175만 원은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익은 마이너스 150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적자로 전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량과 단가가 각각 5%가 줄게 되면서 매출액이 거의 10%가 감소하게 됐을 때 이익률은 5%에서 마이너스 1.7%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전방 고객사들의 가동률과 그다음에 납품 단가에 따라서 이익률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완성차 전방 고객사의 그 생산 판매 현황을 상당히 많이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자동차 시장의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자동차 시장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는 워낙 뭐 변동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서만 짧게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은 자동차 시장이 지금 이 방송을 촬영하고 있는 4월 초 기준으로 봤을 때 2월 달까지 누적으로 미국 시장은 7%가 증가한 218만 대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인센티브는 9% 정도가 MOM으로 오른 상태입니다. 8%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미국은 보시면은 특이한 게 이제 인센티브라는 게 이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인센티브라는 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할인 폭입니다. 근데 할인 폭이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2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 추세를 형성을 하고 있는 게 좀 눈에 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기아는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미국 시장에서 2012년부터 2018년도까지 점유율이 9%에서 7%대로 좀 하락을 하다가 2018년도 이후로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 그룹이 미국 시장에서 신차를 내놓은 게 성과가 상당히 좋아지면서 점유율이 거의 10%대까지 월별 기준으로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상대적으로 일본 업체들이 최근 좀 약세가 눈에 띕니다. 미국에서 브랜드별 점유율 변화 추이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혼다라든가 도요타, 스바루와 같은 이런 일본계 브랜드들의 점유율 하락이 좀 눈에 띄고요. 테슬라 뭐 당연히 좋습니다. 2월 누적으로 시장보다 더 좋은 24%가 증가를 하면서 점유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은 2월 누적으로 11% 증가한 181만 대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유럽은 왜 이렇게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냐라고 본다면은 유럽은 최근 몇 년 동안 좀 안 좋았습니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상당히 많이 했던 국가입니다. 공급 차질 문제와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코로나 문제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이런 요인들이 유럽 쪽 위주로 상당히 많이 영향을 주면서 계속 부진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기저 효과 때문에 지금 현재 누적으로 높은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 시장에서 현대기아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3년부터 거의 20년도까지 점유율의 변동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기아가 조금씩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크지가 않았는데 2021년도 이후로 현대기아가 유럽 시장에서도 상당히 점유율을 올려가면서 상당히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당연히 유럽 시장 내에서 경쟁력 있는 신차를 출시를 하면서 그 효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아쉬운 시장은 사실 중국입니다. 중국은 뭐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중국 시장에서 판매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전체 3월 누적으로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중국이 상대적으로 그동안 좋았던 거랑 기저가 조금 있었다라는 효과 때문에 조금 낮아져 보이는 거이고요. 다만 중국은 시장 자체보다 현대기아의 판매 부진이 참 눈에 띄는 시장입니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현대기아가 2013년도에 거의 2012년 13년도에 피크 점유율을 형성을 하게 된 이후로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이 그 10년 동안의 지금 하락 사이클을 계속 경험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점유율이 지금 현재로 봤을 때 0.3%, 0.9% 합쳐서 1%대의 점유율을 갖다가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국에서는 아쉽지만은 현대기아의 그 입지가 좀 계속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시장을 갖다가 대강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 시장을 갖다가 최근 2년 동안 그리고 올해 내년도에 자동차 시장을 갖다가 전망할 때 가장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지난 2년 동안의 자동차 시장 자체가 되게 비정상적이었다라는 걸 갖다가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21년도 이후로 공급망 차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들은 팔차가 없었죠. 팔차가 없었고 수요는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셀러스 마켓, 그러니까 판매자 시장을 형성하기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당연히 가격을 갖다가 상당히 많이 올릴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다만 이제 최근에 이런 게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는 환경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재고 일수도 보시면은 작년, 재작년에 거의 21대 정도의 재고 일수를 기록하던 미국 전체 산업 평균 재고 일수가 최근에 31대로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물론 과거에 60일 정도 대비 좀 여전히 낮은 상황이지만은 21대 대비로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제 최근에 이런 공급 차질의 문제는 중고차 시장의 급등을 좀 가져왔었습니다. 보시면 2020년도 이후로 중고차 가격 지수가 상당히 급등을 했었습니다. 물론 요거에 대한 반발과 공급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중고차 가격이 좀 고점 대비로는 조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좀 눈에 띄는 거는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게 저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은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천천히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눈에 보시면 좋을 거고요. 이렇게 자동차 시장에서 공급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당연히 완성차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리기가 상당히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산업평균 신차 가격도 보시면은 물가 상승률 수준에서 이 정도 추세로 올라오던 게 2021년도 이후로 상당히 급격하게 신차 가격이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신차 가격만 올리는 게 아니라 가격 할인을 하는 폭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자동차 시장에서 보셔야 될 때 저희가 테슬라처럼 즉각 소매 가격을 갖다가 회사 차원에서 내리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간에 딜러를 끼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은 저희가 MSRP라고 하는 고지된 가격을 갖다가 낮추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실제로 가격을 갖다가 움직이는 거는 인센티브라고 하는 걸로 좀 움직이는 편인데, 인센티브는 소비자들한테 주는 인센티브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가격 할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인센티브 비율이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8에서 11% 정도 사이에서 움직였던 것이 최근에 이 공급 차질 시기를 거치면서 이게 급격하게 낮아져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좀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절대적인 레벨 자체가 낮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신차 가격도 올리고 인센티브도 줄이다 보니까 글로벌 완성차들의 ASP는 당연히 급등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센티브에서 조금 좀 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는 기본적으로 완성차나 딜러에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가격 할인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평균 판매 가격을 갖다가 결정하는 그 요인을 보면은 MSRP라고 하는 권장 소비자 가격이 있습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가격을 움직이는 변수인 인센티브를 갖다가 제거하게 되면은 실제 소매 가격이 됩니다. 실제 소매 가격이 되고 이 중에서 개별 기업의 ASP는 여기에 차종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환율과 같은 이런 요인들을 갖다가 다 저희가 믹스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효과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 회사의 ASP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인센티브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인센티브가 가격 할인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뭔가 이 비용 요인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매출 차감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매출에서 하는 평균 ASP로 녹아서 반영이 됩니다. 뭐 당연히 가격을 할인하는 이유는 재고가 증가를 해서 재고 관리 비용이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경쟁이 증가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당연히 가격 할인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센티브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는 거는 경쟁이 심해되거나 재고가 많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거고요.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이유는 당연히 반대의 경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 간에 인센티브가 증가한다는 것은 수익성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기준으로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인센티브의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당연히 수요는 있는데 공급 차질로 인해서 공급할 물건이 없다. 그러면은 완성차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쟁이 완화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경쟁이 완화가 된다는 걸 의미하면은 당연히 굳이 깎아서 팔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인센티브를 갖다가 현저하게 낮추게 되는 이런 현상이 최근 2년 동안 발생을 했고 이 공급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고 수요는 금리라든가 이런 경기라든가 이런 요인에 대해서 약간 위축될 수가 있다라는 요인 때문에 최근에 인센티브는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현대기아도 최근 2년 동안 상당한 수혜가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현대기아의 인센티브 비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낮아져 있고요. 실질적으로 현대기아의 거래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 거래 가격은 인센티브만 영향을 준 건 아닙니다. 보시면 인센티브가 2020년도 이후로 본격적으로 낮아져 있지만은 현대기아의 인센티브는 그 신차 가격이 2018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현대기아가 좋은 품질의 차를 내놓으면서 신차 나올 때마다 신차 가격을 올릴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과거 대비 좀 고가의 자동차를 많이 팔면서 믹스 효과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대기아 상당히 미국 시장에서 잘 팔고 좋은 가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요. 좀 아쉬운 거는 뭐 이 최근에 인센티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인센티브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그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에서 인센티브는 분명히 뭐 지금 현재의 낮은 상황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이걸 상쇄할 요인들도 꽤 있습니다. 가격적인 요인 쪽에서 보면은 환율이 나쁘지 않은 상태이고요. 환율이 작년도 하반기에 좀 급격하게 떨어졌지만은 최근에 다시 안정적으로 1,300원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전기차의 비중도 계속 올라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격을 둔화시키는 속도를 이런 부분에서 제어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거는 판매 단가도 있지만은 물량도 크게 영향을 줍니다. 근데 왜 지금 최근에 인센티브가 올라가고 있느냐라는 걸 갖다가 생각을 하신다면은 물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인센티브가 증가하는 거에 따른 가격이 약간 둔화될 수 있는 거는 물량 효과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갖다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과 관련해서 좀 먼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요. 환율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같은 이런 소규모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고 수출이 상당히 많은 국가의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본다라면은 당연히 원화가 약세,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은 같은 차를 동일하게 가격으로 달러로 수출한다고 하더라도 원화로 환산돼서 얻는 수입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직접적으로 환율이 올라가게 됐을 때 저희한테는 수혜가 됩니다. 간접적으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상대적인 환율과 영향을 좀 받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본의 엔화 쪽과 같이 연계해서 본다면은 원화가 약세이고 엔화가 강세라고 한다면은 한국 업체들한테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이런 식으로 직접적과 간접적인 효과로 상당히 나눠서 볼 수가 있고요. 이 환율은 매출액뿐만 아니라 판관비 쪽에서 보면은 판매 보증 충당 부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부채이기 때문에 매출액과 반대의 영향으로 환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판매 보증 충당은 향후에 고장이 났을 때 리콜과 관련해서 수리 비용을 갖다가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상당 부분 또 달러로 쌓여 있습니다. 달러로 쌓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저희가 향후에 지급해야 될 부채의 원화 환산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비용도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매출액 관련된 효과가 이 비용 효과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환율의 상승은 자동차 업체들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완성차 업체들의 당분간 실적은 견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는 이런 믹스라든가 환율과 같은 가격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익에 영향을 주었다면은 올해는 이런 부분들이 네거티브하게 영향을 주겠지만 물량 효과가 충분히 상쇄할 수 있으면서 이익을 갖다가 끌어올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인센티브에 대한 과도한 우려만을 하시는데 이 물량 효과를 감안을 한다라면은 이익은 상당히 견조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오래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IRA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RA 중에서 자동차 쪽과 관련된 거는 결국은 친환경차 신차 보조금 관련된 거고요. 과거에는 그 구매자들한테 대당 $7,500 정도의 크레딧을 그냥 지급을 했습니다. 물론 제조업체당 20만 대까지만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전기차를 살 때 $7,500 정도의 크레딧을 제공을 했습니다. 보조금을. 근데 이게 이제 IRA로 바뀌게 되면서 좀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 $7,500를 준다는 건 똑같은데 이거를 조금 어떤 특별한 규정을 맞추면은 주겠다라는 걸로 바뀌었고 이 특별한 규제 중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규정을 맞추기 전에 북미에서 생산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에서 생산되지 못하면은 이 보조금 적용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아쉽게도 현대기아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기차가 지금 GV70 EV 모델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요거는 최근에 생긴 거 아주 작고요. 아쉽게도 이게 보조금 규정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요. 그래서 현대기아는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10판차 기준으로는 이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가 없습니다. 그 규정이 중에서 미국에서 생산을 못하기 때문이고요. 물론 내년도 2024년도 하반기에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원재료 규정에 맞을 경우 $3,750 그리고 배터리 부품 규정에 맞을 동안 $3,750의 보조금을 갖다가 받게 되고요. 이 원재료 규정에서는 최소한의 비율 40%, 50%, 60%, 70%, 80%까지 이 원재료의 비율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원재료를 써야 된다라는 규정을 맞아야지만 $3,750의 그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배터리 부품과 관련된 규정도 어느 정도 최소 비율이 북미에서 생산 조립되는 배터리 부품이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도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 IRA와 관련된 이 전기차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규정은 미국에서 생산돼야 되는 자동차여야 되고 미국에서 일정 수준의 생산 가공되는 원재료와 배터리 부품을 써야 된다라는 이런 규정이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은 이 IRA 관련된 이해를 좀 더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좀 오래 설명을 드렸지만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좀 더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조금 설명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좀 길었지만은 이 투자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은 좀 기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